이 시간에는 부동산 투자론 두 번째 시간으로 부동산 투자 분석 및 기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론에서 중요한 것은 그 부동산 투자로 인해서 얻는 소득이 일단 얼마나 되느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로 인한 소득은 첫째,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임대 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영업 수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보유를 끝내고 이제 처분했을 때, 처분에 따르는 또 수익이 있죠. 그걸 이제 지분 복귀액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억 원짜리 부동산을 샀다, 건물을 샀다 이렇게 했을 때 2억 원을 투자해서 이제 1년 동안에 이렇게 그 건물에 방이 50개 있었다. 그러면 임대 단위가 50이죠. 그리고 그 1년 동안에 그 예상 각 방당 100만 원의 임대료가 1년 동안에 거친다라고 봐서 가정한 거죠. 한 달에 100만 원이 거칠 수도 있지만은 1년 동안의 예상 임대료가 100만 원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했으면은 이 1년 동안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개념을 여기 쭉 표에 나오는 이 표를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이 표는 아주 중요한 표입니다. 매년 한두 문제가 꼭 출제되는 거니까 이거 정확히만 아시면 쉽게 득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능 총소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단위당 예상 임대료 곱하기 임대 단위수. 그 임대 단위가 50, 건물의 임대 단위가 방이 한 50개 있다고 하면 임대 단위가 50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단위당 예상 임대료 1년 동안에 100만 원 거친다 각 방에 하면은 이 100 곱하기 50 하면 가능 총소득이 나오는 거예요. 5천이 되죠. 그 다음에 이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비채를 공제하고 여기에다 기타 소득을 더하면은 유효 총소득이 나옵니다. 공실 및 불량부채라는 건 뭐냐면은 1년 동안에 모든 방이 모든 기간 동안에 다 임대인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비어있는 방이 있을 수 있고 또 이걸 공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불량부채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임차인이 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리고 임차인의 재산이나 이런 것도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받기가 회수가 극히 곤란한 그런 채권을 말해요. bad debt 영어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이제 bad debt니까 이거 불량 부채라고 그대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임대인의 입장에서 이제 채권이니까 불량 채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들을 제한 거 이게 이제 공실 및 불량 부채가 통상 한 평균 5단위 정도 있다고 보면은 5단위 정도는 50단위 중에서 한 10%, 5단위 정도는 공실 및 불량 비추라고 하면은 100 곱하기 5 하면 500이 되죠. 그 액수가 500이고 그 다음에 기타 소득 그 건물 옆에 세탁기 건물에 세탁기를 설치하거나 이렇게 해서 세탁기 받는 그 유료 세탁기 수입 그다음에 자판기 같은 거 설치해서 자판기 수입 이런 게 되죠. 이런 것도 이제 투자로 인한 소득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이제 그러니까 2억 원에는 이제 세탁기나 자판기 값도 들어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거 해서 이 기타 소득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이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은 400만 원이 되죠. 400만 원. 그래서 4,600만 원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유효 총소득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업 경비라고 하는 것은 그 영업 대상 부동산 운영을 위한 유지비, 수선해야 될 때 유지 수선비나 관리비, 관리인을 두었을 때 관리인에 대한 그 임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은 재산세도 이 영업 경비에 속합니다. 어떤 물건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가 부과되죠. 그런 재산세. 그 다음에 보험료, 화재보험이나 그 다음에 물건 임대하려고 이제 광고 같은 거 하면 광고비, 전기세, 전화료 이런 것들. 이런 전기세, 전화료는 그 관리인이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전기세, 전화료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영업 경비라고 하는데 영업 경비가 이 부동산의 경우에는 600만 원 들었어요. 1년에. 그래서 요걸 제하면은 이제 순영업 소득이라는 게 나옵니다.
4,600 마이너스 600 하면 4천만 원이 이제 순영업소득인 거죠. 그 다음에 이 순영업소득에다가 자기가 이제 그 2억을 다 자기 자본으로 한 게 아니라 거의 모든 돈을 그 타인 자본으로 했어요. 타인 자본, 부채를 얻었어요. 그러면 부채는 매년마다 갚아 나가야 되잖아요. 이자하고 원금을 갚아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자하고 원금을 합한 액수, 지불한 합한 액수를 이제 부채 서비스액 또는 이제 저당 지불액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보통 그 채권을 가진 사람은 저당권도 설정 받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당권자한테 지불하는 액수다 해가지고 저당 지불액이라고 하는데 이걸 그 뺀 가격 저당 지불액을 뺀 가격이 저당 지불액이 2,200만 원이었어요. 그럼 뺀 가격 그러면 1,800만 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세전 현금 수지예요. 예, 세전 현금 흐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영업소득세를 소득이 있었을 테니까 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 재산세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소득세율이 20%이다라고 하면은 이 세전 현금 수지에다가 20%를 곱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세전 현금 수지는 이게 그 이자하고 원금을 빼버렸잖아요. 순영업소득에서. 근데 이자는 그 소득을 올리기 위한 필요 경비라고 할 수 있는데 소득은 원금은 빼면 안 되죠. 예, 원금은 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세전 현금 수지에서 다시 원금을 그 더해 줘야 돼요. 예. 그게 이제 원금은 더해주고 그 다음에 원금은 더해주는 대신 이 감가상각이라는 개념이 있죠. 건물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되니까 2억 원 건물이면 1년에 한 600만 원 정도 감가상각돼서 한 뭐 30년 가까이 되면은 가치가 0이 된다라고 해서 그 감가상각에 600만 원을 잡아가지고 600만 원을 공제를 해줘야 되죠. 예. 그 액수가 이제 과세 대상 소득이에요. 그래서 1,800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더하고 원금액 더하고 마이너스 600. 예, 이게 과세 대상 소득인 겁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 소득은 3,200이죠. 3,200. 이 과세대 3,200의 20%가 이 영업소득세예요. 그러면 640만 원이죠. 640 영업소득세가. 예, 세전 현금 수지는 아까 얼마였죠? 1,800이었네요. 예, 1,800. 그래서 영업소득세를 빼면은 1,160. 네, 이게 그 1년 동안에 그 사람이 그 영업으로 인해서 들어온 그 사람 들어온 현금입니다. 현금 들어온. 근데 그 사람이 올린 소득은 이제 이보다 더 많죠. 아까 부채 서비스에서 받지만은 이 원금이 원금까지 공제를 해버렸으니까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더 많이 번 거죠. 자, 이제 그 부동산 처분 시의 수입 지분복귀액을 보겠습니다. 원금 갚았던 원금은 이제 지분복귀액 계산할 때 이제 여기에 그 실현이 된다고 할까요? 지분복귀액 할 때 이제 직접 자기한테 현금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분복귀액 계산은 매도 가격 아까 그 이제 이거 편의상 논의 편의상 1년만 이렇게 영업을 하고 1년 후에 처분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 2억에 아까 수입을 그 부동산을 샀다고 했는데 이제 매도 가격은 2억 1,100만 원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매도 경비로 그 중에 100만 원을 들었고 그러면은 순 매도액은 매도 가격에서 매도 경비를 공제한 2억 1천만 원. 예, 2억 1천만 원이 순 매도액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미상환 저당 잔금을 빼야 돼요. 자기가 이제 그 팔았으면 나머지 저당 잔금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부채. 예, 여기서 2억 원짜리의 물건을 그 자기 그 자본은 1억 원 그리고 타인 자본 1억 원 해서 1억 원을 빌려서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1억 원 중에서 2천만 원 갚았으니까 이 8천만 원을 갚아야죠. 그래서
예, 이 2억 1천에서 1억 8천이 아니라 8천만 원, 예, 1억 8천이 아니라 8천만 원을 갚으면은 1억 3천, 예, 1억 3천이 이제 세전 지분 이득, 지분 복귀액입니다. 어, 2억 원에서 이제 2억 1,100으로 올랐는데 한 1,100만 원 정도 올랐는데 3천만 원 정도 그런 것은 아까 저기 때문이죠. 그 2천만 원을 갚았던 것을 다시 이제 회수해서 1억 3천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자본이득세를 빼줘야 됩니다. 자본이득세라는 것은 우리 법상은 이제 양도소득세를 말하는데요.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그 공세법에서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만은 이 양도 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액수 그걸 이제 양도 차익이라고 하는데 양도 차익에다가 이제 세제상 공제액을 빼면은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거기다 세율을 곱하는데 여기서 그 필요 경비에는 취득가액이 그 2억 원 있죠. 예. 그다음에 자본적 지출액은 뭐 이렇게 수선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나 이렇게 내용 연수나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쓴 비용입니다. 여기서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쓸 필요 없고 그다음에 매도 경비 100만 원을 더한 값에서 감가상각액을 뺀 값. 감가상각액 600만 원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거 하면은 1억 9,500이 되죠. 그럼 2억 1,100에서 1억 9,500을 빼면은 1,600만 원. 예, 1,600만 원이 이 자본이득입니다. 예, 이 양도차익, 자본이득이나 양도차익이랑 같은 말이죠. 여기서 이제 세제상 공제액을 빼야 되는데 세제상 공제액도 이 공세법에서는 계산하라고 나옵니다만은 부동산 학에서는 세제상 공제액이 보통 정해집니다. 얼마라고 예를 들어서 뭐 한 200만 원이라고 하죠. 세제상 공제액 200만 원, 200만 원을 빼면은 이게 이제 과세 표준 1,400만 원이 과세 표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율도 부동산 학에서는 나옵니다. 세율 뭐 한 20% 하면은 280만 원. 예. 예,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280만 원이네요. 그래서 여기 자본이득세, 곧 양도소득세가 280만 원, 1억 3천에서 280만 원을 제하면은 이게 이제 세후 지분 복귀액이죠. 1억 2천 얼마입니까? 20만 원. 뭐 720만 원이네요. 1억 2,720만 원. 요걸 이제 그 손에 쥐게 되는 겁니다. 처분 시에. 이게 세후 지분 복귀액입니다. 자, 이제 부동산 투자의 수익성 분석 기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게 제일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이걸 장래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이제 할인 현금 수지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되는 개념이 순현가라는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이 순현가와 관련되는 개념이 이제 뒤에 볼 수익성 지수와 내부 수익률이라는 말인데요. 먼저 순현가를 보겠습니다. 순현가라는 것은 이 수입의 현가를 합친 거하고 지출의 현가를 합친 거라는 말입니다. 현가라는 것은 이제 현재 가치라는 말이죠. 현재 가치라는 왜 현재 가치라는 말이 나오냐면은 미래에 예를 들어서 미래에 얻을 1억 원하고 현재의 1억 원하고는 같은 가치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현재의 1억 원은 1년 후에는 얼마가 되냐? 이자만큼은 은행에 놓아두면 이자만큼 5% 이자율이라면은 1년 후에는 1억 5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자율이 0.05% 0.05%라고 할 때 현재의 1억 원은 1년 후에는 1억 500만 원으로 같은 가치예요. 따라서 1년 후에 얻을 수입이 1억 5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이걸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면은 1억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앞서서 1억 원을 자기 자본하고 그다음에 또 1억 원을 대출을 받아 가지고
그 2억 원짜리 물건을 사서 그 1년 후에 처분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1년 후에 그 영업으로 인한 영업 수지 액수 그때 1160이었죠. 1160. 1년 후에 얻을 금액이에요, 요게. 그다음에 지분 복귀액이 12720이 나왔었거든요. 이것도 1년 후의 가치인데 현재 투자를 얼마 합니까? 2억 원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1억 원을 투자하죠. 1억 원은 이제 대출을 받아서 하니까 여기서 그 투자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지분을 말합니다. 자기 자본. 그래서 1억 원이에요. 그래서 이 1년 후에 얻을 요거하고 1년 후에 얻을 이거하고 만약에 이제 투자를 또 뭐 초기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어떤 경우에는 또 중간에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중간에 투자한 금액은 또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또 투자 금액도 할인을 해야 돼요. 근데 아프이에서는 초기에 맨 처음만 투자했기 때문에 그건 할인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 현재 가치니까 요것들은 할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1년 후의 가치니까 현재 가치로. 예, 그러면 이런 1년 후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미래의 이 금액을 현재 금액으로 같은 말이죠. 그렇게 할인하는 식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이건 그냥 암기를 해두세요. 1 플러스 R에 괄호 N분의 X. 예, X N년 후 기대되는 수입 X의 현재 가치. 그러니까 이 X에다가 요 1160하고 플러스 가치 1년 후에니까 12720을 더한 값을 하고 여기서 R은 그 요구 수익률이거든요. 그래서 0.05 이자율이나 요구 수익률이나 같은 말이니까 0.05를 더해서 1.05분의 그다음 n은 1년이니까 이건 1년 후였으니까 그러니까 제곱이 1이니까 필요 없고 그래서 요거 더한 값을 1.05로 나눈 값이면 되는 거예요. 예, 이걸 계산해 보면은 1160 플러스 12720은 얼마입니까? 13880이네요. 13880 나누기 1.05를 계산을 해 보면은 값이 13219가 나옵니다. 13219가 나오거든요. 요것이 이제 그 수익이에요. 수입의 현재 가치에다가 투자 금액이 현재 가치 1억 원 10000 하면은 3219가 순현가입니다. 3219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은 수입의 현가 합계가 분자가 되고 지출의 현가 합계가 분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현가는 수입의 현가 합계에서 지출의 현가 합계를 뺀 금액인데 수익성 지수는 지출의 현가 합계를 나눈 금액이죠. 그래서 얘에서는 그 수익성 지수는 1.3219가 되는 거죠. 그리고 순현가는 3219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수익성 지수는 이 투자 액수가 다른 투자안을 비교할 때 사용되죠. 예를 들어서 이 표에서 나타나는 것이 A 투자안하고 B 투자안이 이렇게 있는데 순현가는 A가 더 큰데 수익성 지수는 B가 더 커요. 왜 그런 결과가 나 있냐? 예상 수입의 현가가 이건 200이고 이건 140. 이게 더 수입의 현가가 크죠. 근데 지출의 현가도 이쪽이 더 커요. 120이고 이쪽은 70이고 그래서 순현가는 80으로 순현가는 더 큰데 수익성 지수는 이건 그 순현가는 70이긴 하지만 수익성 지수는 2배 그 지출보다 수입이 2배 되는 거고 이건 2배가 못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순현가는 높더라도 수익성 지수는 낮을 수가 있죠. 그 투자안이 그렇다는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이건 순현가가 0이 되게 만드는 수익률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예에서 아까 0.05로 했는데 이걸 0.05로 이 1160하고 그 다음에 12720을 할인했는데 더한 값을 할인했는데 이게 0.05보다 더 큰 액수라면은
순현가가 이게 이제 뭡니까? 이 액수가 이제 전체적인 액수는 작아질 수가 있겠죠. 요게 커져 버리면은 예. 그렇게 돼서 결국은 0이 되게 만드는 수익률을 말하는데 그 순현가와 이 내부 수익률의 구체적인 관계를 살펴보면은 예, 구체적인 관계를 아셔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내부 수익률은 장래의 수입하고 지출 액수를 알면은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순현가 같은 경우는 이제 요구 수익률이 나와야지 계산이 되는데 예, 내부 수익률은 요 x를 요걸 x로 두는 거죠. 요걸 x로 하는데 순현가는 이제 여기서 15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걸 0으로 만드는 거니까 이 내부 수익률은 그러면 이때 0.05는 어떻게 하겠는 이건 직접 계산하라고는 안 나옵니다. 좀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내부 수익률이 얼마인가 이렇게는 안 나와요. 내부 수익률은 몇이다 보통 알려주고 그 다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어떤 투자가 최초 1,000원의 지출 및 그 후 매 1년마다 200원씩 6년간 수익을 올리며 요구 수익률은 0.05라고 가정하면 그 순현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죠. 마이너스 1,000 지출이니까 그 다음에 1 플러스 0.05분의 200 그 다음에 1 플러스 0.05의 제곱분의 200 이게 2년차죠. 3년차의 현가는 1 플러스 0.05의 세제곱분의 200 뭐 4제곱분의 200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1 플러스 0.55의 6제곱분의 200 그 다음에 뭐 그 지분 복귀액에 해당될 만한 그런 수치가 잘 안 보이네요. 부동산 투자가 아니었던 모양이죠. 어쨌든 예 이렇게 됐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될 것들이 이 위 순현가를 0으로 하는 수익률은 그 계산해 보면은 내부 수익률 계산하면 0.0547이 되죠. 그래서 이 0.05보다는 큰 수가 되지요. 왜냐하면은 이게 15니까 이게 지금 요 0.05일 때 15이니까 0이 되려면 이 분모가 좀 더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분모가 더 크려면 0.05보다는 더 커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래서 이 결국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더 큰 경우에는 그 투자의 그 순현가는 0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예, 아주 보통의 경우에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이 더 큰 경우, 큰 경우가 그 두 투자안 중에서 그 더 큰 경우가 보통은 그 순현가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예컨대 이 0.0547 내부 수익률이 0.0547인 경우, 또 어떤 경우는 그냥 내부 수익률이 0.5이다라고 하면 이 0.5인 경우가 훨씬 그 순현가가 크겠죠. 이게 만약에 내부 수익률이 0.5가 되어야지 0이 되려면 여기가 한 뭐 2천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되겠죠. 계산을 정확히 해봐야 되겠지만은. 자, 이런 그 순현가와 그 다음에 수익률, 내부 수익률 또는 요구 수익률의 관계를 그래프로 한번 다음 화면들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서 보실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그 투자 그 매년 200씩 나온다. 뭐 6년이었죠. 6년간 200씩 나오는 걸 그 순현가하고 할인율하고 그래프로 그려보면 0.05였을 때 15였죠. 순현가가. 예, 그래서 요 지점을 지나는 거고 할인율이 0.05였을 때. 그다음에 할인율이 0이었을 때는 200이었죠. 예. 그다음에 그 계산했을 때 순현가를 0으로 하는 것은 0.0547 할인율이 이런 식의 그 할인율하고 순현가의 직선 형태로 나오는 겁니다. 예, 이거 그래프로 만들어 보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투자는 최초 1,000의 지출 및 그 후 매 1년마다 이번에는 200이 아니라 지출이 좀 더 컸네요. 지출은 똑같았네요. 최초 1,000 아까도 최초 1,000이었고 근데 요 매 1년마다 얻는 수입이
200이었는데 220으로 증가가 됐죠. 예, 220, 6년은 갖고 6년간 수입을 올리면 요구 수익률은 같네요. 0.05로. 즉 투자는 앞에 투자와 뭐 요구 수익률이 같고 현금 흐름도 20이 크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동일하죠. 그러면 이 투자의 순현가는 요구 수익률이 0.05였으니까 쭉 계산을 해보면은 116.65거든요. 그래서 0.05였을 때 116.65에서 아까는 15였는데 그래서 아까 그래프는 요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는 아까 그래프가 더 바깥쪽이고 그 다음에 그 0이면은 할인율이 0이면은 이번에는 그 320이 나오거든요. 220 곱하기 6 해보시면은 뭐 1320이 나옵니다. 그래서 순년가는 320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내부 수익률 요걸 0으로 만드는 순년가를 0으로 만드는 내부 수익률을 계산하면 0.086이 나와요. 더 이렇게 높은 수치죠. 예. 예, 그래서 아까 그래프하고 요 그래프하고 이 수익이 아까와 같은 수익이 나올 때고 이번에와 같은 수익이 나올 때하고 이 그래프로 표시를 하면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 큰 투자가 어떤 요구 수익률에서든 순현가 역시 더 커서 더 나은 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특히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초기에만 한번 투자하고 계속 이제 수익만 발생하는 것 그런 경우에는 내부 수익률이 더 큰 투자 아니 그래프가 이런 모양으로 대가 나오기 때문에 내부 수익률이 더 크면은 순년가 역시 더 커가지고 더 나은 투자라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요구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보다 더 작더라도 그 순현가가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자 보시면은 후반기에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렇게 예 그런 경우에는 이걸 현재 가치로 요것도 이제 할인해야죠. 지출도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순현가가 마이너스 6이 돼요. 요구 수익률이 0.05라고 하더라도 1년 차에 200, 190, 뭐 200, 180 이렇게 쭉 했다는 데서 6년 차에 마이너스 900을 지출을 해버리게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0.5일 때는 마이너스 6이 되고 그 다음에 할인율이 더 커야지 이제 순현가가 좀 커지거든요. 예, 이 액수를 점점 낮춰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 투자의 순현가 곡선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비록 요구 수익률이 더 작긴 하지만 내부 수익률보다 순현가는 마이너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는 그 두 가지 투자가 모두 투자금을 최초에만 지출하긴 해요. 이렇게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0 이렇게 최초에만 지출하는데 내부 수익률이 크다고 해서 항상 순현가가 큰 것도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220씩 쭉 여기는 나오는 거고 이 경우에는 0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1550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순현가는 0.05였을 때 순현가는 100, 여기 이 경우에는 117, 157이고 내부 수익률은 요건 0.086이고 요건 0.76이 되는 건데 이게 더 작거든요. 이 아랫부분이 순년가는 더 큰데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투자한 B가 이런 식으로 경사가 급한 0.076이고 0.076이 내부 수익률이고 투자한 A는 경사가 완만하고 0.086이 내부 수익률이고 그 다음에 0일 때 할인율이 0일 때는 이게 더 작고 이게 훨씬 높죠. 예, 더 크죠. 투자한 B의 순현가가 이런 식으로 돼서 이 할인율이 0.064 이 부분일 때까지는 순현가는 이 B가 더 커요. 요 투자한 B가 더 커요. 그 다음에 할인율이 점점 높아 갈수록 0.064에서 이제 0.064보다 높을 경우에 할인이 높을 경우에는 이제 그때야 비로소 이제 A가 더 순현가가 더 크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요구 수익률이 0.064를 기준으로 그 미만일 때는 B에 투자하는 게 낫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A에 투자하는 게 낫겠죠. 그다음에 이 경우에 따라서는 내부 수익률의 값이 두 개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초기 년도에 이렇게 200 지출하고 마지막 경우에 또 지출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보면은 그 할인율이 0이라고 했을 때는 이 1000이고 여기 마이너스 1100이니까 그 마이너스 100이거든요, 순현가가. 근데 이제 0.054가 될 경우에 이렇게 순현가가 점점 올라가서 0이 되었다가 이렇게 0.26에서 최대로 102가 됐다가 또 점점 순현가가 낮아져서 0.86이 되면은 또 0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순현가가 이렇게 점점 올라갈수록 순현가가 점점 내려가는 그런 경우, 이런 그래프 같은 경우에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내부 수익률은 이런 난점이 있으므로 서로 다른 투자의 비교 기준은 내부 수익률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순현가는 이런 난점이 없으니까 순현가가 더 적합한 거죠. 두 투자의 비교 기준으로. 자, 두 번째 방법은 그 매해의 보유 기간 동안 매해의 그 예상 소득을 할인하는 게 아니라 첫 해의 예상 소득과 투자액과의 비율만으로 수익성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훨씬 계략적이죠. 룰 오브 덤이라고 하는데 어림셈법, 어림잡아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득분의 투자액 유형의 수치에 의해서 분석하는 방법하고 투자액분의 소득, 그 역수죠, 유형의 수치에 의해서 분석하는 방법으로 나누는데, 전자의 수치를 승수, 좀 그 1보다 크겠죠. 소득보다는 투자액이 더 클 거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승수라고 하고, 이런 분석 방법을 이제 승수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자의 수치, 투자액분의 소득, 이건 이제 그 1보다 작겠죠. 그래서 이건 수익률하고 분석 방식을 수익률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승수에는 자주 사용되는 승수에는 네 종류,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이 네 종류가 있고 그 역수도 마찬가지로 이제 네 종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도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 총소득 승수라는 것은 총소득분의 총투자액. 그래서 2억 원 물건을 산다고 했죠. 1억 원 자기 자본, 그 다음에 1억 원을 대출 받아서 했을 때 총 투자액이니까 총 소득이 여기서 그 유효 총소득으로 그 문제에서 제시되면 유효 총소득인 거고, 그 다음에 가능 총소득이 문제에 나오면은 그냥 가능 총소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그 어떤 걸로 해도 마찬가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소득 승수에서 총소득이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아프이에서 뭐 한 5천만 원이었다. 예, 가능 총소득이었죠. 그때는 그 투자액은 총 투자액이니까 2억. 그럼 얼마입니까? 4죠, 4. 예, 총소득 승수는 4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역수인 총자산 그 총 투자액분의 총소득 하면은 2억 분의 5천만 원. 4분의 1이죠. 예, 이게 이제 총 자산 회전율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순소득 승수라는 게 있습니다. 순영업소득분의 총 투자액이에요. 그래서 순영업소득이 한 4천만 원이다 했을 때 총 투자액은 2억이었죠. 2억 그대로 하고 2억. 그러면 5가 되는 겁니다. 순소득 승수는 이걸 이제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역수 총 투자 수익률, 총 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이걸 이제 종합 환원율이라고도 해요. 나중에 이제 감정 평가할 때 주로 종합 환원율을 이용해서 그 자산을 평가를 합니다. 예, 그 역수를 5분의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전현금 수지 승수라는 게 있는데, 이건 세전현금 수지. 세전현금 수지는 그 순영업소득에서 부채소득 서비스액을 제한 거죠. 원금하고 이자. 그래서 한 2천이라고 하죠. 부채 서비스액이. 그래서 세전현금 수지는 2천이라고 하면은 2천분의 지분 투자액이에요. 이번에는
그 총 투자액이 아니라 그래서 2,000분의 1억이죠. 지분 투자액. 그래서 5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세전 수익률은 그 역수니까 5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세후 현금 수지 승수는 세후 현금 수지에다가 지분 투자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업소득세가 뭐 한 500만 원이었다 하면 1,500이 되는 거죠. 세후 현금 수지가 1,500분의 1억 하면은 얼마가 되죠? 6점 뭐 몇이 되겠네요. 그리고 세후 수익률은 6점 뭐 몇 분의 1 그 역수가 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회계적 이익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계적 이익률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연평균 순이익을 연평균 투자액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연평균 순이익이라는 것은 부동산 보유 연수 동안의 순이익을 보유 연수로 나눈 거고, 여기는 2라고 됐는데 보유 연수가 더 정확합니다. 보유 연수. 연평균 투자액은 투자액하고 그다음에 잔존 가치가 최초 투자액 뭐 1억 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잔존 가치도 좀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2천만 원이다 했다면 그 요 1억 2천만 원을 보유 연수 뭐 2년이다 하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회계적 이익률법의 단점은 뭐냐면은 이 현금 흐름이 아닌 회계적 이익을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점이 단점이고, 또 하나는 중요한 점은 이 그 화폐의 시간 가치를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 장래 얻을 일정 금액의 이익은 현재의 그 동일한 액수보다 더 작은데 그 점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예,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수기간법이라는 또 법이 있습니다. 평가 방법이 뭐냐면은 이 초기 투자 금액과 장래 기대되는 세후 수입을 비교해서 초기 투자 금액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예. 근데 이건 이제 그 장래 예상 수입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할인하는 경우를 현가 회수기간법, 할인하지 않고 계산하면 이제 단순 회수기간법이라고 하는데, 이거의 가장 큰 단점은 회수 기간 이후의 수입을 고려하지 않아요. 누가 회수 기간이 더 짧은가만 고려하거든요. 비록 회수 기간은 좀 길더라도 나중에 높은 그 수익을 일정 기간 후에는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 투자안도 있을 수 있는데, 이 회수기간법만으로 평가하면은 그런 투자안은 채택이 잘 안 되겠죠. 회수기간이 너무 기니까. 예,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회수기간법은. 예를 들어서 뭐 구체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투자 금액이 뭐 5억 원이었다 하면은 4년에 걸쳐서 이 5억 원이 회수되는 투자안하고 3년 만에 5억 원이 회수되는 투자안이 있을 수 있다고 한번 보면은 이 3년 기간 요 안을 채택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 안은 4년 후에 5억인데 5년부터는 뭐 50억이 막 그 산출되고 이러는데, 이건 5년 후에도 여전히 뭐 5억이나 뭐 1억도 나올 수 있고, 뭐 또는 5년 후에는 아예 그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도 이 안이 채택을 될 수 있는 거죠. 회수 기간만으로 평가를 하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 이외의 지금까지 말한 그런 측정 방법 이외의 비율에 의해서 그 투자의 그 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이외의 비율들을 총칭해서 비율 분석법이라고 하는데, 여기 비율 분석법에서 말씀드릴 각 비율이 예를 들어서 뭐 대부 비율 여기 나왔죠. 대부 비율, 뭐 부채 비율, 부채 감당률,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것들을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것들은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먼저 지금 화면상에 부채 감당률까지 나왔는데 그 이외에 말씀드리는 것들을 다음 화면에서 볼 것들도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대부 비율 보겠습니다. 뭐 저당 비율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LTV라고도 적기도 해요. 이게 지금 계속 투자론에서 말씀드릴 것들은 원래는 그 영어 용어인데 그걸 이제 한글로 번역한 거니까 여러 가지 다른 말로 번역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loan to value ratio니까 이건 뭐냐면은 부동산 가격분의
대부액을 말해요. 대출액, 용자액 같은 말이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원래 그 부동산을 2억 부동산이라고 했잖아요. 2억 부동산에서 대부를 1억을 했잖아요. 예, 0.5. 예, 0.5가 대부 비율인 겁니다. 그래서 대부 비율이 이 투자에 있어서 대부 비율이 얼마냐 이걸 봐가지고 또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 비율이 높다 이 말은 이제 그 채무 불이행 위험이 좀 높은 거죠. 아무래도 타인 자본이 높으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그 이건 이제 부동산 가격이랑 결국 이 자기 자본하고 대출액하고 합친 거죠. 그래서 자기 자본 플러스 대출액분의 대출액이에요. 결국은 대출액 그 말이죠. 예, 대부액은 대출액이나 같은 말이니까. 예. 그게 그렇고 그다음에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대부 비율하고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은 이 분모가 지분 투자액이에요. 지분 투자액은 그 자기 자본이랑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지분 투자액분의 대부액. 이건 부동산 가격, 즉 자기 자본 플러스 지분 투자액 플러스 대출액분의 대출액이에요. 대부액. 그래서 이 대부 비율을 알면은 부채 비율을 알 수 있고 부채 비율을 알면은 대부 비율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화면에 나와 있듯이 대부 비율이 80%이다 하면은 이게 뭘 의미하느냐? 10분의 8이죠. 10분의 8. 그래서 8 플러스 2 퍼센테지로 그 다음에 8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 타인 자본, 이게 부채, 이것도 부채, 이것도 부채, 이건 자기 자본. 근데 이제 부채 비율이라는 것은 자기 자본분의 대부액이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2분의 8이니까 400%죠? 예, 그런 의미예요. 대부 비율을 알면은 부채 비율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부액을 저당 대부액이라고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뭐 대출 시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하곤 하니까요. 그런 의미고 그다음에 이 부채 감당률이라는 또 이 개념이 있습니다. 부채 감당률은 뭐냐면은 자, 잘 보세요.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이에요. 자, 우리가 그 현금 수지, 영업 수지 할 때 이 부채 서비스액 개념도 받고 순영업소득 개념도 받죠. 그러면은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뭐가 됩니까? 세전 현금 수지가 되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이 그 1보다 크다. 즉 분자가 분모보다 더 큰 경우에 그러면은 이 세전 현금 수지가 양수가 된다는 의미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채무 불이행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그 뭐 대부 비율과 관련해서 채무 불이행률이라고도 했는데 그렇게 통상적인 의미로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투자론에서 그 비율 분석법에서 채무 불이행률이라는 거 뭐냐면은 유효 총소득분의 영업 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자, 유효 총소득이 뭘 의미했습니까? 잘 생각이 안 나신 분들은 얼른 앞에 교재 앞에 부분들 보세요. 유효 총소득에서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 빼고 그다음에 기타 소득을 더하면 유효 총소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효 총소득에서 이 분자인 영업 경비 빼면 뭐가 됩니까? 순영업소득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 부채 서비스액 요거까지 빼버리면 뭐가 되죠? 세전 현금 수지가 되죠. 그래서 유효총소득분의 이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하고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은 이게 이제 세전 현금 수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채무 불이행률이 1보다 작다라는 의미는 세전 현금 수지가 양수가 된다는 의미잖아요. 예,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 개념이 뭔가 채무 불이행 개념이 뭔가 유효 총소득분의 영업 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액이다. 부채 감당률은 개념이 뭐냐?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 소득이다. 예, 이럴 때 1보다 큰다는 의미,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의미가 뭐냐? 예, 분자가 분모보다 더 크다는 얘기니까 세전 현금 수지가 양수이다. 채무 불이행률이 1보다 작다는 의미는 뭐냐?
또는 1보다 크다는 의미는 뭐냐? 1보다 작으면은 역시 현금 수지가 양수다는 의미고 부채 감당률하고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금융론에서도 봅니다는 이 채무 불이행률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건 이제 전체 대출 건수에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한 건수의 비율, 은행의 입장에서라는 말이죠. 그런 의미로도 사용이 돼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금융론 관련해서 문맥상 판단을 해야죠. 투자론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채무 불이행률은 이런 의미다. 뭐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그 문제에서 문맥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생산성 비율이라는 또 개념이 있습니다. 생산성 비율은 소득 비율, 그다음에 이 경비 비율, 공실률 이런 것들을 일괄해서 칭하는데 소득 비율이란 뭐냐 이걸 아셔야 돼요. 생산성 비율에 뭐가 속하느냐 이런 문제는 안 나오고 소득 비율이 뭐냐? 예, 가능 총소득분의 순영업소득을 소득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공실률이라는 것은 역시 가능 총소득분의 공실 및 불량부채를 말하는 겁니다. 예, 단지 그 협의의 의미의 공실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량부채도 공실이나 마찬가지로 못 받는 금액이니까 공실률 할 때 그 함께 포함을 시켜서 봅니다. 그다음 경비 비율이라는 것은 총소득분의 뭐 유효 총소득이 될 수 있고 가능 총소득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총소득분의 영업 경비 이런 것들을 경비 비율이라고 합니다. 지금 다 봤던 그 개념들이에요. 영업 수지할 때도 이 영업 경비 받고 총소득도 받고 가능 총소득도 받고 뭐 다 아는 개념이니까 예. 이런 개념 이런 그 비율들에 기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투자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제 현재 금액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장래 금액 그리고 그 미래 또는 현재의 그 금액과 동일한 가치를 갖게 만들기 위해서 매년 적립해야 될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왜 알아봐야 되냐면은 이 방법은 아까 현금 할인 수지법에서 장래에 1년 후에 X1의 가치는 1 플러스 R이 이자율이라고 했죠. 1 플러스 R분의 X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과 같이 그럴 때도 필요하고 또 그 감정평가론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감가상각액을 구할 때 그러니까 뭐 현재 1억 원이었던 것이 10년 후에는 뭐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9천만 원이 그 10년 후에 9천만 원의 액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10년 후에 9천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 감가를 얼마나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예컨대 대출을 1억 원을 해서 10년간 갚는다고 했을 때는 또 얼마씩 매년 갚아 나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이제 원래대로라면은 그 감정 평가론 할 때 이런 것들은 배우고 방금 말한 그 장래 X1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 이건 투자론에서 배워야 되는데 이걸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지금 배우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하셔야지 나중에 배울 감정평가론이나 이런 것들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먼저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현재 A1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N년 후의 금액 그리고 N년 후 B1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현재 금액. 예, 이건 그 할인 현금 수지법에서 했던 거죠. 예, 요건 했던 건데. 예, 보겠습니다. 그 A1을 현재 A1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N년 후 금액이에요. A1을 1년간 은행에 예금하면은 A 1 플러스 R의 금액을 얻게 되겠죠. 예, A 1 플러스 R을 풀면은 이제 그 A
플러스 AR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A는 이 원금이고 AR은 이제 원금에 대한 이율을 곱했으니까 이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2년간 예금하면은 이 A1 플러스 R에다가 다시 1 플러스 R을 곱해 주는 게 되잖아요. 이 A1 플러스 R의 1까지가 이제 원금이 되는 거고 1년 후에 원금이 되는 거고 그게 거기에 대해서 또 1년간의 이자 R만큼 이자를 더해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R1 플러스 R을 괄호해서 이렇게 붙여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N년 후에는 그래서 그 2년 후에는 요게 1 플러스 R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N년 후에는 A1 플러스 R의 N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현재의 A1과 N년 후 A1 플러스 R N1은 동일 가치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 말을 표현하기를 A1의 N년의 미래 가치는 A1 플러스 R의 N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거 결국은 미래 가치는 현재 가치 곱하기 1 플러스 Rn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1 플러스 R의 N을 일시불의 내가 계수라고 합니다. 내가 미래의 가격 뭐 그런 말이죠. 그래서 현재의 현재의 그 일시 금액 현재 가치에다가 요 내가 계수를 구하면은 미래의 금액이 나온다. 그 말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N년 후 그러면은 B1의 그 비용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현재 금액은 A 1 플러스 R의 N은 B를 만족하는 A의 값이죠.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뭐 1년 후 뭐 1억 500만 원 B1을 1억 500만 원 1억 500만 원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현재 금액은 얼마이냐? 그러면 A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A는 이 방정식을 풀면은 요거 양쪽을 1 플러스 R의 N 제곱으로 나눠주면은 A는 1 플러스 R의 N 제곱분의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현재 가치는 미래 가치 곱하기 1 플러스 R의 N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현재 A1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N년 후 금액이다. 이거고 N년 후 B1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현재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1 플러스 R의 N분의 1을 일시불의 현가 개수 미래의 얼마를 현재 금액으로 환산을 하려면은 여기다가 1 플러스 R의 N분의 1을 곱하면 된다. 해서 그런 의미로 일시불의 현가 개수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매년 말 C1씩 N년간 예금한 것과 동일한 N년 후 금액. 이건 이제 또는 매년 말 C1씩 N년간 받은 것과 예금하거나 또는 예금하거나 받은 거나 그 같은 의미죠. X로는 동일한 N년 후 금액 이걸 이제 받았다는 의미에서 연금의 내가 미래 가치 뭐 미래 가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에 요거하고 또 그다음에 N년 후 D1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 말 예금해야 될 액수 이걸 이제 감채기금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감가상각액 N년 후 뭐 9천만 원 만들기 위해서 얼마씩 감가상각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응용되는 거예요. 이용되는 거예요. 감채기금 개수라는 것은. 자, 이건 이제 환산식이 좀 복잡하니까 그냥 외우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부동산 학에서 그냥 외워야 될 것, 과정은 생략하고 외워야 될 것들의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이거하고 다음에 나올 뭐 저당상수, 연금의 현가계수 이런 거 몇 가지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암기를 하셔야 돼요. 미래 액수는 여기서 미래 액수 D는 D1이라고 했죠. D1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년 말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매년만 1억 원을 예금했다고 했을 때 10년 후에는 얼마와 얼마가 되느냐. 10년 그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은
1억 원에다가 요걸 이 액수를 요 수치를 이자율도 주어주죠. 이자율 수치를 대입해서 풀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요 수치를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R분의 1 플러스 R의 N-1 이게 매년 말 C1을 예금했을 때 또는 C1씩 받았을 때 N년 후에는 얼마가 되느냐. 예, 그거예요. R분의 1 플러스 R의 N-1, N제곱 마이너스 1, 연금의 내가, 미래의 가격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 N년 후 D1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 말 예금해야 될 액수는 이 D1에다가 D가 주어지잖아요. D1에다가 그 다음에 매년 말에는 얼마씩 해야 되느냐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R 이 역수예요. 이 연금의 내가의 역수가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이름은 뭐 연금의 내가계수라고 하고 그 역수가 이제 감채기금계수 또는 상환기금계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매년 말 C1씩 N년간 받는 것과 동일한 현재 금액. 아까는 이 앞에는 그 미래의 금액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현재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되느냐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원을 N년간 대출 받아 두고 매년 말 갚아야 할 원리 금액. 이것도 이제 이 금액의 역수가 되겠죠. 이 계수에. 매년 말 C1씩 N년과 받는 것과 동일한 현재 금액이 2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2원을 A, B, C, D 할 때 이 2원을 N년간 대출받아 두고 매년 갚아야 될 원리 금액 하면은 현재 액수 2는 몇 년만 연금액 또는 예금액 곱하기 R분의 1-1 플러스 R 괄호 열고 마이너스 N. 이 마이너스 N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R분의 마이너스 N이다 하면 R의 N분의 1이라는 의미죠. 예, 여기 나왔죠.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제곱이라는 말은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1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4의 마이너스 2라는 말은 4의 제곱분의 1이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그 R분의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매년 말 이 원리 금액 C는 얼마씩 대출을 하면 얼마씩 갚아야 되느냐 이자율을 일정한다고 할 때 대출액이 나와 있으면 이런 건 금융론 할 때 아주 잘 나오는 거죠. 대출액이 뭐 1억 원이라고 할 때 10년간이고 이자율은 뭐 0.05라고 했을 때 매년만 얼마씩 갚아야 되냐. 그러면 이 식을 암기하고 있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제곱분의 R이다. 예. 이건 암기를 하셔야 될 부동산학에서 암기하셔야 될 수치는 몇 가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요거하고 요것만 암기. 그 다음에 앞에 부분.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쉽게 단순화하는 거니까 뭐 쉬운 거죠. 1 플러스 R의 N분의 1. 이게 일시불의 현가계수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들이 이제 그 투자론의 전부입니다. 시험에 이 범위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뭐 연금의 내가 계수, 감채기금 계수가 뭘 의미하고 시험에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지 이것들은 꼭 기출 문제를 풀어 보셔야 됩니다. 특히 수치 나오고 이런 것들은 이거 직접 본인이 풀어봐야지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예, 기출 문제 꼭 풀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